세 번째 문제부터 갑니다. 그림은 x제, 이거 했던 거잖아. 그러죠? 한 번 더 합시다. 좋은 문제니까. 그림은 x제만을 생산하는 갑국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자, 가격 변화율이 지금 양액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생산량 변화율도 지금 0에서 양액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X제만을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X제의 가격 변화율이 곧 물가 상승률이겠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가격 변화율을 GDP 디플레이터로 이해하시고, 생산량 변화율은 실질 GDP 증가율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격 변화율이 물가 변화율이니까 물가 상승률, 물가 변동률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생산성 변화율은 지금 여기도 양액값으로 주어졌는데 생산량 변화율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경제 성장을 의미하고 이 경제 성장은 실질 GDP로 측정하니까 생산량 변화율이 플러스면 실질 GDP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가의 경우, 자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자고요. 가의 경우는 가격 변화율이 양액값이죠. 가격은 오르고, 즉 이제 여기서 가격으로 표현하지 말고 물가가 오르고 GDP 디플레이터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실질 생산량 변화율은 0으로 갔죠. 그러니까 실질 GDP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 물가는 뭘로 측정하죠? 실질분의 명목으로 측정하는데 이 실질이 고정되어 있으면 명목도 고정시켜야겠지. 명목이 커져야 물가도 오르는 거겠죠. 그러면 1번에 가의 경우에는 명목 GDP는 커지고 실질 GDP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맞네. 1번 맞죠? 1번 맞아요.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의 경우, 나의 경우는 물가가 GDP 디플레이터가 또 오른 거네. 물가가 올랐어요. 여기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실질과 명목을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생산량 변화율이 이게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커졌다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려면 명목은 더 커져야겠지. 그러면 나의 경우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모두 늘어났는데 뭐가 더 늘었죠? 명목 GDP가 더 늘어야 물가가 오른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의 경우는 물가 변화율이 고정된대요. 물가가 고정돼 있죠. 그러면 이제 실질과 명목을 분석해야겠네. 다의 경우니까 생산량 변화율이 양액값이죠. 그러니까 실질 GDP가 늘어났다고. 그럼 물가는 고정돼 있으니까 명목도 똑같이 들어야겠지. 그죠? 똑같이 들어야 돼. 그래서 3번 다의 경우 명목 GDP와 실질 GDP 모두 늘었는데 그 크기는 같아요. 늘어난 크기는 같아. 여기까지 다 맞았나? 다 맞았으면 4번이 틀렸겠네요. 이제 라버는 둘 다 양이네요. 물가도 올랐고 실질도 늘었어. 그럼 명목도 더 늘어야겠지. 실질 늘은 것보다 더 늘어야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 그러면 라의 경우 명목 GDP와 실질 GDP 모두 줄어든다가 아니라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뭐가 더 늘어난다? 명목 GDP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제 14번 문제. 다음은 갑국의 2016년 한 해 동안의 총생산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농부인 A씨는
농사를 지어 5만 원어치의 밀을 생산했대요. 근데 씨앗 얘기가 없죠. 종자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서 농사 진 걸로 농부가 밀을 5만 원어치 생산한 거예요. 농부의 부가가치가 5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 중에 만 원어치는 밀은 소비하고 제분업자 B씨는 A씨가 판매하기에 내놓은 4만 원어치를 사다가 10만 원어치 밀가루를 만들어서 작년에 팔지 못했던 2만 원어치를 합쳐서 시장에 내다 팔았네. 자, 이거 이렇게 되죠? 농부가 직접 소비한 건 만 원. 그 다음에 제분업자에게 판매한 게 4만 원인데 이 제분업자는 이 4만 원에다가 작년 거 2만 원어치를 합쳐가지고 6만 원어치를 시장에다 내파는 이게 제빵업자에게 판매했는데 이 제빵업자는 이 6만 원어치 이게 밀가루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20만 원어치 빵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빵을 20만 원어치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제분업자의 소득은 8만 원이다. 제분업자의 소득 8만 원이에요? 제분업자의 소득은 6만 원을 20만 원을 20만 원 제빵업자의 소득이고 제분업자의 소득은 얼마에 파는 거야? 4만 원어치를 사다가 10만 원어치 파. 이걸로 6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이죠, 밀. 그리고 이거 2만 원은 밀가루고. 이거 밀가루고. 그렇죠. 이게 작년 밀가루인데 작년에 밀가루로 만들어 놓았다가 안 판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 판 거니까 올해 GDP 포함이 되겠죠. 작년 생산 밀가루인데 올해 판매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6만 원 가지고 요거까지 해야지. 그래서 10만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에 10만 원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았네. 이게 이제 밀가루 복잡하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제분업자가 빵을 만들어서 제분업자 빵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제분업자의 소득은 얼마예요? 제분업자 소득 10만 원이잖아. 네? A씨가 판매하는 밀 4만 원어치를 사다가 10만 원어치 밀가루를 만들어서 10만 원어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여기 잘못 썼구나. 이걸로 10만 원어치 밀가루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작년 생산분 2만을 합쳐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20만 원. 아니지.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12만 원에 판 거네, 그러니까. 12만 원에 이렇게 판매한 거야. 제분업자 소득은 12만 원이죠. 제분업자 소득은 12만 원. 부가가치는요? 6만 원. 부가가치는 6만 원이죠. 다시. 농부의 부가가치 얼마? 농부의 부가가치 5만 원. 제분업자의 부가가치 얼마? 6만 원. 제빵업자의 부가가치 얼마? 12에서 20이니까 8. 그럼 부가가치 합계. 부가가치 합계.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GDP. 5, 6, 11, 19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소하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 작년에 만들었지만 시장에 내다 놓은 건 올해라고. 그러니까 올해 GDP에 들어가야 돼. 올해 GDP. 자, 그러면 재본업자 소득은 12만 원입니다. 8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농부가 만들어낸 부가치는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에요. 왜냐면 지금 아무 말이 없어서 5만 원인 거예요. 만약에 씨앗을 2만 원치 사서 했다면 3만 원이 이기겠죠. 그 다음에 종묘상이 2만 원어치 부가치를 생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갑국의 부가가치의 총 합계는 19만 원이다. 맞죠? 5만 원, 6만 원, 8만 원 합쳐서 19만 원. 그 다음에 4번 농부가 생산한 밀과 재분업자가 생산한 밀가루는 모두 중간 생산물로 소진되었다. 모두가 아니죠. 중간 생산물로 소진된 건 밀은 4만 원치죠. 그 다음에 밀가루 이거. 이게 중간 생산물이에요. 4만 원, 그 다음에 12만 원. 합치면 16만 원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환율이 나왔네요. 그리고 거기에 A국 화폐 per B국 화폐 있으니까 A국을 우리나라라고 하고요. 원 for 달러로 합시다. A국이 한국이니까 원. 그 다음에 B국이 이제 달러. 원 for 달러. 그러니까 A국이 한국, B국이 미국이라고 해요. 근데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수출업자는 울고 수입업자가 웃겠네요. 근데 지금 비국의 경상수지를 보니까 2008년에는 마이너스 100억 달러. 100억이 아니라 단위가 10억이니까 1000억 달러겠네. 단위 무시합시다. 그 다음에 2009년에는 100억 달러의 흑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00억보다는 적네요. 100억보다는 적은 적자. 자, 이 정도 확인하고 1번으로 갈게요. A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환율은 외국 화폐 가격이죠. 외국 화폐 가격이 환율이니까 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A국의 화폐는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환율 변동 추세는 A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땡.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환율이 인하되고 있으니까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이렇게 돼요. 반대로 환율이 인상될 때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A국으로 여행하는 B국 국민, 그러니까 한국으로 여행 오는 B국 국민의 부담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지. 자국화폐 가치 하락하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달러 많이 싸들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보다 2009년 또 2010년으로 갈수록 미국 국민의 부담은 우리나라에서 커져요. 반대로 우리 국민의 미국 여행 부담은 줄어들겠죠. 환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여행 부담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행 가는 게 유리해요? 나중에 여행 가는 게 유리해요? 나중에 여행 가는 게 유리하겠죠. 미국으로 나중에 여행 가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미국 사람 우리 한국에 빨리 여행 갔다 오는 게 유리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4번만 보면 되겠네. 제시된 새 연도의 B국 경상수지의 합계는 B국의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나요? 맞나? 자, B국은 지금 2008년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2009년에는 플러스 100. 200. 플러스 200. 그 다음에 2010년은 100은 못 드니까 한 80으로 봅시다. 마이너스 80.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20이죠? 플러스 20이니까 외환보유고 증가 감소. 증가죠? 외환보유고 증가. 응?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500이 아니고 그래서 적자. 다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이구나. 난 이게 잘못 봤네.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그래서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니까 적자잖아요. 적자니까 외환 보유고 감소. 외환 보유고 감소했으니까 환율이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율 인하되었다, 환율 인상되었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법률 조항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5%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역차별 문제라고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의식계획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땡. 이건 지금 법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도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 합시다. 사회 문제 하면 이제 포괄적이죠. 뭐 노인 문제건 환경 문제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애인 문제건 여성 문제건 어떤 문제든지 그 대책은 딱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대책이 있고요. 사회적인 대책이 있어요. 평범한 건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헤매면 안 돼요. 개인적인 건 바로 뭐예요? 정신 상태를 바꿔야 돼요. 정신 상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제도 개선이거든요. 이게 제도 개선이라는 건 뭐예요? 법으로를 만들거나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법으로서 장애인을 우대하자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 할당제죠. 장애인 할당제. 이게 이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1번은 틀렸어요. 의식개혁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이건 사회 제도적 차원입니다. 적극적 우대 조처가 나타나 있고요.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맞죠?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로 봐야 되고요. 역차별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다 보면. 그 다음에 17번. 다음 두 설문 문항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뭘까? 학원에 다니는 것이 수학 과목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된다, 안 된다, 이거 어느 응답을 유도하는 거죠. 가치가 개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갈수록 전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증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설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질문에 문제가 있네요.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1번. 질문 내용이 피조사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답. 자, 나머지 공부거리. 피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답변 말도 안 되고, 모호한 개념. 이것도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죠. 귀하의 TV 시청 시간은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언급이 없다면 이건 애매모호한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와는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18번. 개인과 사회니까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를 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모든 사회에는 사회적 사실들이 있다. 사회적 사실은 행위자나 사회 부분 간의 일정한 행위 패턴을 가리키며 개인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개인이 형제, 남편,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때 그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법과 관습 등에 의해 규정된 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개인이 중요해요? 사회가 중요해요? 사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현상을 개인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해요? 사회로 환원시켜서 설명해요? 사회로 환원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일 뿐이죠.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합은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사회 실제로 대표적인 게
국가주의, 전체주의 이런 거죠. 명목론의 대표 이론이 사회계약설로 공부했어요. 자, 이제 실제론 찾아봅시다. 기억. 사회현상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면 이건 명목론이죠. 기억번 들어가면 땡. 1번, 2번 지우고요.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 말을 바꾸면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회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게 실제론이니까 이거 맞네. 니은번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식계획보다 제도 개선. 실제론이니까 사회 제도, 사회를 중시하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명목론이라면 개인을 중시하니까 개인의 의식계획으로 해결해야겠죠. 정답은 끝났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리을번 공부거리. 개인은 각자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사회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명목론이잖아요. 넘어갑니다. 19번.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탐구 방법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네요. 탐구 방법. 이게 이론론인지 이원론인지, 즉 실증적인지 해석적인지, 양적인지 질적인지 이것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틀린 거 골라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학자인 베네딕트, 이게 미국의 여성 사회학자죠. 국화와 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스테디셀러예요. 일본 문화에 대해서 비교론적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일본 문화를 분석한 겁니다. 그 책 제목이 국화와 칼.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국화랍니다. 다른 꽃 다 지고 나서 홀로 피기 때문에 국화를 좋아하는데, 근데 칼은 뭐예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국화를 좋아하는데 그 국화 속에 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의 아이콘, 쪽발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베네딕트 여사가 국화와 칼에서 제시한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베네딕트는 서구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연구를 할 때 일본 정부에서 베네딕트 여사한테 제안을 했어요. 일본으로 들어오시오. 일본에 있는 모든 자료를 줄 테니까 일본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일본 문화를 연구해 주세요. 하니까 베네딕트 여사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일본 땅을 밟는 순간 내 연구는 주관이 개입될 것입니다. 일본에 들어가지 않고 일본을 멀리서 보면서 일본 문화를 연구할 겁니다. 이게 바로 실증적 연구죠. 일본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해석적인 거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직관이나 감정이 개입될 수가 있잖아요. 자, 좀 더 봅시다. 그는 어떤 점에서 서구인과 일본인의 인생관이 일치하지 않는가를 이해하고 서로의 범주와 상징에 관한 의미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들의 성격과 위계성에 기초한 사회적 인간관계가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밝혀냈어요. 참여 관찰하지 않고. 자, 1번.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큰일 날 소리죠. 이렇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일본 문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1번 틀렸고요. 뭐라? 잠깐.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이게 지금 실증적 연구도 아니고 해석적 연구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냐면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탐구 방법 중에 비교론적으로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저기 어디 보냐면 서구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직관적 통찰력으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연구 논문을 비교하면서 관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도서관에 앉아서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 것이니까 1번은 맞아요. 2번.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 문화를 기존의 문헌이나 또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는 거리가 멀고 참여 관찰 및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근데 이게 직접 참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비참여관찰법이에요. 우리가 참여관찰법에는 참여관찰법과 비참여관찰법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비참여관찰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인간 행위의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여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니까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으로 이걸 분석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기자를 보면 그 결과 일본인들의 성격과 이계성이 기초한 사회적 인간관계가 서구와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연구한 것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읽으면서 비교론적 관점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질적 접근, 해석적 연구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겠네요. 그래서 2번만 가설 검증이니까 이게 연역적 연구죠. 2번만 양적 접근이고 나머지는 전부 질적 접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으로 보고 2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 사회에서 나타난 계층 구성원의 비율 변화 과정을 도식화한 건데요. 만일 이 사회 계층 구조가 A, B, C, D로 연결이 단계로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자, 그 A 시기부터 나와 있네요. A 시기부터 하류층분의 상, 중, 하로 놓고 봤을 때 그 표 아래에 상류층의 비율은 10으로 고정됐대요. 10으로 고정됐어요. 그리고 그 표에 A 시기의 0.5는 하류층분의 중류층의 비율이죠. 하류층분의 중류층의 비율이라고. 근데 이게 100이잖아요. 100%니까 90을 하류층분의 중으로 나눴을 때 이게 0.5니까 이게 2배가 많아야겠죠. 그러면 60대 30 하면 0.5 맞잖아요. 그러면 이건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B시기는 1에 1. 그러니까 얘하고 같아. 그러니까 90을 둘로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45 이렇게 되고 C시기가 1.5란 말이에요. 1.5니까 하가 작고 중이 커야죠. 그런데 이 1.5 계산하기 애매하니까 하가 작고 중이 크니까 대충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되겠지. 중이 커. C시기는 다이아몬드. D시기는 이게 8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이게 90이니까 10하고 8이고. 이게 8 나오면 이게 80이고 이게 10하면 하분의 중이 80이잖아. 맞죠? 그럼 이것도 뭐야? 이렇게 되잖아. 하분의 중이 8이잖아요. 하분의 중이 8. 맞잖아? 그럼 여기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80보다는 크진 않을 거예요. 70하고 75하고 1.5가 되려면 잘 안 나와. 이게 계산하기가 애매해. 이 정도로 분석하고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계층적 지위 세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세습 판단이 안 됩니다. 1번 땡, 알 수 없어. 2번 성취 지위에 의한 사회 이동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건 뭘로 판단하냐면 중산층의 비율이 커지면 이게 바로 성취지
하류층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럼 이건 개방직계층 구조로서 성취 지위에 의한 사회 이동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정답이네요.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확인해 보자고요. 부분 평등형, 우리가 다이아몬드형을 부분 평등형이라고 해요. 얘도 부분 평등형이에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이론상으로 표현이 잘 안 되고 얘가 이제 피라미드니까 이게 부분 계층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분 계층형에서 부분 평등형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야 맞아요. 부분 평등형에서 아니다, 거꾸로 있다. 부분 계층형에서 부분 평등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3번이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B 시기에는 여기죠. B 시기는 중류층과 하류층의 인구가 같고 맞죠? 같고 D 시기는 상류층과 중류층, D 시기는 상류층과 하류층이 같아요. 상류층과 하류층이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됐죠? 국수 봅시다.